정부가 조선, 해운 등 부실업종의 구조조정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 3사는 10조 원 규모의 자구안을 마련하고 모든 방안을 동원해 허리띠를 졸라맬 계획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외국인 매수세와 삼성전자의 오름세에 힘입어 2020선을 돌파하며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대형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검찰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이 경영부실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을 정조준하고 첫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지방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지방 아파트 거래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시행 한 달 만에 거래량은 반토막 났고 아파트 값도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센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조선, 해운 등 부실업종의 구조조정 실탄 마련을 위해 총 11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 펀드를 조성합니다. 조선 3사는 10조 원 규모의 자구안과 더불어 6조 원 규모의 비상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오늘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두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펀드의 규모는 11조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대출한 돈 10조 원과 기업은행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수순위 대출 1조 원을 통해 펀드를 조성하고 그 자금을 통해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코코본드를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9월까지 수출입은행에 1조 원 규모의 현물 출자를 하고 내년 예산안을 마련할 때 추가 직접 출자 규모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을 위해 총 12조 원 이상의 실탄이 마련된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은과 수은에 총 5조 원에서 8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악의 경우를 산정해 12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의 자구안 규모는 총 10조 3천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조선 3사는 자산 매각은 물론 대규모 인력 감축, 도급 폐쇄 등 모든 방안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향후 발생할 수주 가뭄을 견딘다는 보관입니다. 조선 3사는 향후 수주액이 예상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현대중공업 3조 6천억, 대우조선해양 2조, 삼성중공업 5천억 원 등 총 6조 원 규모의 비상대책을 별도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현물, 선물 동시 매수세와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오름세에 힘입어 2020선을 돌파하며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4거래일 연속 상승한 코스피는 오늘 어제보다 0.77% 오른 2027.08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올해 가장 높은 수치이고 지난해 11월 6일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 같은 지수 상승세는 국제유가가 50달러를 돌파하면서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져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오늘 3,147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3,121억 원과 425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도 13개월 만에 140만 원대를 돌파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11% 내린 703.99의 장을 마치며 8거래일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검찰이 경영부실 은폐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정조준하고 첫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월 대형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검찰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이 출범한 뒤 첫 수사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검찰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이 오늘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본사와 경남 거제시에 있는 옥포조선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150여 명을 투입해 내부 문건과 회계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이 회사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년간 분식회계를 저지른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해 최근 재무제표 정정 공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경영진이 경영 비리를 저지르고도 이를 은폐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남상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을 이미 출국 금지한 상태입니다. 글로벌 조선업계 빅3로 통하는 거대 조선사인 대우조선해양의 경영부실 의혹은 그간 회사 내부에서도 제기돼 왔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전 경영진의 회사 경영실적 축소와 은폐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을 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부터 대우조선해양 소액 주주들도 분식회계 문제로 큰 피해를 봤다며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외부 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에 24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년 4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는 공시를 믿고 주식을 샀는데 지난해 2분기 영업 손실이 3조 원이 넘는다는 정정 공시를 냈고 이에 주가가 폭락해 주주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사건을 넘겨받고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경영진의 개인 비리 등을 낱낱이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수도권에서 시작한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가 지난달부터 지방에서도 시행되기 시작했는데요. 시행 첫 달부터 지방에서는 아파트 거래가 급격히 얼어붙는 모습입니다. 아파트 가격 또한 주춤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주택시장과 엇박자를 내는 모습인데요.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방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파장이 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거래량이 벌써 반토막 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부터 지방에서도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시작됐죠. 이후 한 달간 지방에서 계약된 아파트 거래 건수는 9,135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그 전달인 4월의 거래 건수가 22,727건임을 고려하면 59%나 감소한 것입니다. 5월 대출 심사 강화를 앞두고 미리 받으려는 대출 수요가 지난 4월에 몰렸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한 해 전인 지난해 5월과 비교를 해도 거래 건수는 68%나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 지방에서도 특히 거래가 많이 줄어든 지역이 있을 텐데요. 지역별 양상은 어떻습니까? 네, 거래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부산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달 1,007건이 거래됐습니다. 이게 그 전달 3,543건이 거래된 것에 비교하면 70%나 줄어든 건데요. 이어서 강원도가 2,727건에서 852건으로 1,865건이 줄어들면서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을 보였고요. 대구는 2,237건에서 511건으로 1,726건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정말 거래가 얼어붙은 모습인데요.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역시, 네, 맞습니다. 역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아파트 가격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아파트 매매 변동률을 살펴보면요. 전국적으로 4월보다 0.02% 상승했고 수도권도 역시 0.09%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0.06%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의 아파트 값은 올 들어서 2월부터 넉 달째 계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중인데요. 이에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 디커플링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도권 주택시장은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좀 위축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런 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까요? 네, 이 주택산업연구원이 오늘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올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이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0.8%, 전세 가격은 1.3% 상승하면서 전국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1에서 2%대로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도권 주택 가격
가격이 하반기에 1.2% 더 상승하는 등의 영향이 이 전국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지방의 아파트 가격을 두고는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은행권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대출을 옥죄하기 시작한 탓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 지난달 지방 아파트 거래량이 반토막이 난 것을 보면 우선은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가 매매 심리를 위축시켰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는데요. 하반기 지방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 공급 물량의 입주 시기가 다가온다는 점을 들어서도 이 하락세를 점치고 있는데요. 지방의 집값은 이제까지 혁신도시나 공공기관 이전 등 각종 개발 호재가 들어오면서 2012년부터 최대 70% 정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분양했던 물량의 입주가 작년 말부터 시작되면서 올랐던 집값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건데요. 실제 올해 지방의 아파트 예상 입주 물량은 16만 2천여 가구에 달하면서 이렇게 올해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이 되는 만큼 이러한 추세가 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비수도권의 여신 심사 강화는 그 파장이 수도권보다 더 클 것이라는 이야기는 제도 시행 전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요. 이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일시적일지 아니면 그 파장이 계속 이어질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찰이 케이블 방송 사업자 CJ 헬로비전의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탈세 규모는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 수사가 SK텔레콤과 CJ 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걸림돌이 될지 관련 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이블 방송 사업자 CJ 헬로비전의 탈세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혐의는 조세 포탈과 분식회계입니다. 경찰은 지난 2013년 CJ 헬로비전 소속 지역방송이 협력업체와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거래 대금을 부풀리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탈세 과정에 CJ 헬로비전 본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CJ 헬로비전과 SK텔레콤 간의 합병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인수합병을 놓고 합병의 경쟁 제한 가능성,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등을 놓고 양사의 합병을 심사해왔습니다. 하지만 방송사업자의 범죄 전력은 방송면허 허가, 제허가 심사 등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무시하고 심사를 지속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이번 수사와는 별개로 CJ 헬로비전은 합병 가격을 둘러싼 소송에서도 도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현재 CJ 헬로비전은 소액주주들로부터 유리한 합병 조건을 위해 조직적인 몸값 불리기를 했다는 의심을 받아 합병 결의 무효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수사가 사실로 드러나면 합병 계약 효력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 주주들도 CJ 헬로비전의 기업 가치를 재평가해 합병 가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경제TV 한지희입니다. 우리나라의 홈쇼핑 업체들이 태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유통에도 한류 바람이 불면서 한국식 홈쇼핑이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중국을 이을 차세대 한류 소비지로 떠오른 태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 홈쇼핑과 코트라가 오늘 서울 염곡동 외국기업 창업지원센터 1층에서 태국 시장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1:1 맞춤 상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화장품, 식품, 생활용품, 소형 가전, 패션, 뷰티 등 생활 소비재 전 분야에서 120여 중견, 중소기업이 참가했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설명회에 참석하게 된 이유는요, 태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가 제일 크겠지만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는 계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모색하기 위해서. 현대 홈쇼핑은 올 1월부터 태국 모바일 시장 1위인 인터치 그룹과 협업해 태국법인 하이쇼핑이란 이름으로 태국 내수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 역시 국내 중소기업 상품들의 태국 진출을 위한 것입니다. 한국의 품질 좋은 중소기업 상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원스톱으로 저희가 중소기업 상품들을 직접 현장에서 발굴할 수 있고 현장에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상담회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업무.
태국은 과거 할인마트나 백화점 같은 오프라인 위주의 유통산업이 발달했지만 2010년 이후 홈쇼핑 시장이 35% 성장하며 온라인 시장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은 중산층과 부유층을 합한 비율이 2009년 62%에서 2020년 8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중산층의 성장이 가파릅니다. 소비 잠재력이 큰 태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국내 홈쇼핑 업체들이 태국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GS 홈쇼핑과 CJ 오쇼핑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태국 시장에 진출한 상태입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중견 중소기업들은 현대 홈쇼핑과 손잡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태국 시장에 승부수를 띄울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라면 계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 세금 인하 혜택은 국산차의 경우 출고일 기준이기 때문에 계약 시점과 상관없이 이달 말까지 출고돼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각 업체의 영업소마다 지금 차를 계약하면 이달 내로 받을 수 있냐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차의 대형 세단 EQ900와 기아차의 K7과 모하비, 한국-GM의 말리부 등 일부 인기 차종은 지금 계약하더라도 이달 안에 차량을 인도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개소세 인하 혜택은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만큼 이달 안에 차량을 출고하려는 자동차 업체 간의 출고 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중국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 판매 성장을 달성하며 부진 우려를 털어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5월 중국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6.6% 늘어난 15만 450대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 5월 판매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특히 현대차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판매량이 무려 25.4% 증가했고 기아차는 2.3% 늘어 5개월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중국 현지 전략 차종인 링동과 스포티지의 신차 효과가 본격화되고 전반적으로 SUV 판매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양사의 SUV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5.4%나 늘었고 전체 판매 중 SUV 비중도 13%포인트 이상 확대됐습니다. 현대로템이 사상 첫 동력 분산식 고속철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현대로템은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한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규모는 총 1,015억 원으로 2020년까지 총 30량을 납품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은 국내에서 처음 발주된 동력 분산식 고속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동력 분산식 고속철은 열차 맨 앞뒤 칸에만 동력 장치가 있는 기존 고속철과 달리 모든 차량의 동력 장치가 분산돼 가감속 성능이 뛰어난 게 특징입니다. 최근 세계에서 발주되는 고속철의 75% 이상이 동력 분산식 열차로 이뤄지고 있어 국산 고속철의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 상용화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업 수주로 동력 분산식 고속철 실적을 보유하게 된 현대로템은 고속철 해외 수출에도 한 발 다가서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으로 저축은행도 7월부터는 PPL, 즉 TV 프로그램 속 간접 광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간접 광고 역시 대부업 광고 규제를 적용받아 오전 3시간과 밤늦은 시간에만 가능해서 업계에서는 의미 없는 개정이라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TV 프로그램 속 간접 광고인 PPL을 오전 9시부터 3시간,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 광고 규제를 적용받는 저축은행의 얘기입니다.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는 저축은행도 가상 광고와 간접 광고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주로 스포츠 중계 도중 컴퓨터 그래픽으로 삽입되는 가상 광고와 TV 드라마, 예능 속에 나오는 간접 광고 모두 현행 대부업 광고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아 개정 의미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현행법상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은 시청률이 높은 평일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1시에서 10시, 주말에는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까지 TV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광고 가능 시간이 적은데 재방송까지 안 되면 방송국 입장에서도 광고를 주기 어려울 것이라며 저축은행이 대부업과 혼동되는 등 이미지가 여전히 좋지 않아서 어떤 PPL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저축은행 업계는 현재 SBI저축은행의 샤이다, JT친해저축은행의 원더풀 와우론 등 잇따라 10% 초반대 중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하면서 이미지 개선과 대부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업과 같은 광고 규제를 받으며 이미지 광고인 가상 광고와 간접 광고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반쪽짜리 계정에 답답하다는 입장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재방송 불가 문제는 공유, 인지가 된 상태지만 현재는 현행 규정을 따르는 수밖에 없다며 향후 당국과 업계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온라인상에서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P2P 대출이 활발해지면서 사칭 업체들의 사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원금 보장이나 연 12% 수익 등을 내세운 거짓 광고로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감독원은 P2P 금융을 사칭하는 불법 업체에 대한 신고가 최근 다수 접수됐다면서 정부의 새로운 금융기법 육성 정책에 편승해 불법적 P2P 금융이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칭 P2P 업체들은 마치 정식으로 등록한 것처럼 땡땡 펀딩이나 땡땡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까지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업체로 금융위에 등록된 곳은 모두 8곳뿐입니다. P2P 금융에 투자하기 전에 크라우드넷을 통해 온라인 투자 중개 업체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회 K비즈 CEO 혁신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포럼에서는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된 유한 킴벌리의 성공 사례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김혜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향후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CEO 혁신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박성택 중소기업 중앙회장과 한무경 여성경제인 협회장, 중소기업 단체장과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단, 중소기업 CEO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우리 포럼을 진지하게 토론도 하고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중소기업의 앞으로 방향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와 사회를 함께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기업의 성공 사례를 통해 향후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저희가 사회 책임 경영으로 우리 강사 푸르게를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사회가 지속하지 않는데 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지속 가능 경영을 더 활발히 하고 좀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유한 킴벌리는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방안으로 빈곤, 환경 등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와 결합해 해결하는 공유 가치 창출을 내세웠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이 같은 포럼을 2달에 한 번씩 개최,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기중앙회는 향후 경제와 산업계의 주요 현황과 트렌드 변화를 공유하고 그 변화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소통을 강화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기준금리는 현재 수준보다 낮은 1.21%에서 1.35%가 적정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6조 7천억 원 더 늘어났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역대 2번째로 많은 수준으로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남동발전 등 11개 전력 공공기업이 전기차와 스마트 그리드 등 에너지 신사업 관련 보직을 늘려 올 하반기 총 1,300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레일이 철도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송력은 늘리고 물류비는 대폭 줄일 수 있는 2층 화물열차 도입을 본격 추진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재영입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옴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높게 오른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남쪽에서는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영서와 영남의 소나기는 저녁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남해안과 제주도의 비는 자정을 전후해서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양은 5에서 20mm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에 햇볕이 쨍쨍하겠는데요. 기온도 오늘보다 높게 올라 서울이 30도, 대구가 29도 등 3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이니까 더위에 대비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편 아침에는 서해안과 경기 북부, 강원 내륙으로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예상되니까 출근길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외선과 오존지수 모두 보통 수준을 보였지만 내일은 맑은 하늘에 자외선은 전국이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강한 자외선의 오존의 생성 또한 활발해지면서 강원 영동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오존지수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특히 노약자분들은 한낮의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맑은 하늘에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서울과 수원, 춘천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선선하겠는데요. 낮 기온 속초와 울진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흐리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고요. 광주 28도, 대구 29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남해와 동해상에서 오전 중 비가 오다 그치겠고요.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고요. 월요일에는 전국에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하느니 자본 확충에 힘을 보태면서 조선 해운 등 취약업종의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느니의 발권력 동원이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국민의 부담인 만큼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